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대게잡이 배에서 떨어졌습니다. 통발을 연결하는 로프에 발이 끼어 깊은 바다로 사라졌다고 함께 배를 탄 아빠가 말해주었죠. 차가운 동해바다가 남편을 삼켜버렸어요. 저는 친정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슬퍼하는 척은 했지만 눈동자는 차가웠죠. 사위가 죽었는데 말입니다. 아버지는 마치 예상했다는 듯 담담했어요. 더 이상한 건 친정오빠였습니다. 남편이 실종된 날 오빠도 같은 배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죠. 선원들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가 다가가면 시선을 피했어요. 무언가 모두가 아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인도네시아 선원 안디가 서 있었습니다. 27, 남편과 같은 배를 탔던 청년이었어요. 그의 눈빛이 이상하게 번들거렸죠. 사모님, 계세요? 안디? 무슨 일이야? 이 늦은 시간에. 사모님, 힘드시죠? 전 사실 사모님이 좋아요. 저한테 잘해주셨잖아요. 안디, 그게 무슨 말이야? 시간이 늦었다. 내일 얘기하자.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 시신도 못 찾은 상황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중요한 거 알고 있어요. 남편분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이유를 알고 있다고요. 뭐라고요? 다 말씀드릴게요. 대신 제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소원? 어떤 소원을? 딱 한 번이면 돼요. 제가 그동안 꿈꿔왔던 거요. 그렇게 말하며 안디는 제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땀 냄새와 바다 비린내가 진동했어요. 그의 거친 손이 문틀을 잡았죠. 아시고 싶으시죠? 그럼 저랑 거래해요. 제 소원 들어주세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안디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윗옷을 추슬렀죠.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야만 했죠. 좋아, 들어와. 동네 사람들 보기 전에.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영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대게잡이 배 선장이었어요. 어머니는 항구 앞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죠. 평범한 어촌 마을의 평범한 딸이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 IT 회사에 디자이너로 취직했어요. 그런데 입사 6개월 만에 스토커가 생겼죠. 퇴근길마다 따라오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었죠.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요. 그때 같은 회사 개발팀 이준호 대리가 나타났습니다. 말도 없고 무뚝뚝한 사람이었어요. 회식 때도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그런 남자였죠. 어느 날 회사 앞에 스토커가 또 따라왔습니다. 그때 준호 씨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한마디도 없이 스토커 앞을 막아섰죠. 이분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만 가시죠.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저 이분 회사 동료입니다. 계속 따라다니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준호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덩치가 큰 준호 씨 앞에서 스토커는 물러났어요. 그날 이후로 스토커는 사라졌죠.
저는 준호 씨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점심을 사겠다고 했더니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매일 커피를 사다 줬습니다. 야근할 때 간식도 챙겨줬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더군요. 준호 씨는 왜 그날 절 도와줬어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데 이유가 필요한가요? 다 같이 도우며 사는 거죠.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겉은 무뚝뚝해도 속은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2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했죠. 하지만 친정부모님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IT 회사 개발자라는 직업이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결혼 준비를 시작하자 친정 부모님의 태도가 드러났습니다. 첫 소개 날부터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아버지는 준호 씨 명함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죠. 미선이랑 같은 회사 다닌다고? 거기 직원이 20명도 안 되는 구멍가게 아닌가? 넌 서울까지 보냈더니 뭔 사윗감을 이런. 아직 작은 회사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세요. 이 성장 가능성? 그런 말 백날 해봐야 뭐해? 그래, 지금 당장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 미선이 먹여 살릴 수는 있겠나? 준호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계속 무시하는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속이 타들어갔죠. 결혼식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하객들 앞에서 대놓고 말했어요. 우리 딸 공부시켜봤더니 애가 착해서 시집을 잘못 갔다고 말이죠. 신혼집에 처음 왔을 때는 더했습니다. 20평 빌라를 보더니 한숨부터 쉬었어요. 그리고 준호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자넨 얼굴도 못생기고 몸만 뚱뚱한데 왜 그리 항상 웃어? 그럼 웃지 울어? 엄마는 왜 또 시비야? 속이 상해서 그런다 속이. 돈이라도 많아야지. 넌 이런 남자가 뭐가 좋다고 결혼했니? 엄마 그만해. 준호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왜 그래? 좋은 사람? 그게 밥 먹여주니? 능력도 없으면서 몸만 퉁퉁하게 살찐 것 좀 봐. 어휴, 보기만 해도 답답하다 얘. 그럴 때도 준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를 내오며 웃기만 했어요. 제가 더 미안하고 괴로웠죠. 회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친정아버지는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 작은 회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마치 준호 씨가 무능력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갔죠. 그 구멍가게 그만두고 이직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 회사가 구멍가게면 아빠 배는 뭐 그냥 낚싯배야? 아이고 또 꼬레치 남편이라고 역성 드는 거 봐라. 옆집 영희는 대기업 다니는 남자 만나서 아파트도 샀다던데 넌 뭐하는 팔자니? 애 둘 낳고 행복하게 살 팔자다 왜? 저는 매번 남편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무시는 계속됐어요. 남편은 늘 괜찮아. 내가 더 잘하면 되지. 라고 말했죠. 남편은 참 인내심이 대단했습니다. 어떤 모욕을 당해도 예의를 잃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이 더 안쓰러웠죠. 명절은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친정오빠가 오면 비교는 더 심해졌어요. 오빠는 중견기업 과장이었죠. 설날 아침 차례상 앞에 모였습니다. 오빠가 준호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리고 비웃듯이 말했죠. 매제, 살 좀 빼야겠는데? 아유, 나처럼 헬스라도 다녀봐. 그 배 좀 봐. 임신한 것 같잖아. 맞아요. 오빠는 요즘 크로스핏도 하고 몸 진짜 좋아졌거든요. 식스팩도 생겼어요. 매제는 취미가 뭐야? 운동은 안 하고 뭐 하면서 시간 보내? 저는 집에서 피규어 조립 같은 걸 좋아해요. 뭐 건담 같은 거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빠와 새언니가 서로를 보며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오빠가 대놓고 말했죠. 뭐? 아이, 피규어? 야, 그거 오타쿠들이 나는 거 아니야? 어른이 인형놀이를 한다고? 어머, 진짜요? 그런 걸로 방 가득 채우는 사람들 TV에서 봤어요. 좀 징그럽던데. 아이고, 그런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차라리 운동을 해. 보기만 해도 답답해 죽겠네. 남편은 그저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폭발하기 직전이었죠. 그만해. 준호 씨가 뭘 잘못했다고 다들 이래? 취미생활 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오빠처럼 술, 담배 하는 것보다야 이게 훨씬 좋고 건전한 취미인데 왜 그래? 아이, 사실을 말한 건데 왜 화를 내? 30 넘은 어른이 장난감이나 만진다고 하니 내가 믿기지가 않아서 물은 건데. 맞아요. 좀 이상하긴 하죠. 저는 TV에서 그런 사람들 보면 음침하던데. 차라리 오빠처럼 골프라도 치시지. 추석 때는 더 심했습니다. 오빠가 승진 소식을 전하자 부모님이 난리였어요. 그리고 또 남편과 비교하기 시작했죠. 민수는 벌써 과장인데 자네는 아직도 그 작은 회사에서 대리야? 엄마, 비교하지 마. 사람마다 능력이 다른 건데 비교가 제일 나빠. 그 말에 오빠와 새언니가 히히덕거렸습니다. 남편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몸이 먼저 아팠어요. 하지만 남편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갔죠. 결혼 3년 차 무더운 7월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소주를 3병째 비우고 있었어요. 갑자기 남편 어깨를 툭 치더니 이상한 말을 꺼냈죠. 준호야, 너 그 쥐똥만한 회사 월급이 얼마야? 200? 250? 야, 4배 타면 한 달에 1,000만 원은 기본이다. 어때? 한번 해볼래? 네? 배를요? 대게 한 마리가 얼마인 줄 알아? 요즘 러시아 쿼터 줄어서 값이 금값이야. 너 같은 덩치면 딱이다. 보기에는 둔해 보여도 힘은 세잖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 눈빛이 남편을 물건 보듯 훑고 있었어요. 마치 시장에서 소를 고르는 것 같았죠. 아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남편은 코드 짜는 개발자라고. 평생을 책상 앞에 앉아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배를 타? 코드? 야, 그딴 게 밥 먹여주냐? 내가 보기엔 준호는 타고난 뱃사람이야. 저 넓은 어깨, 두꺼운 허벅지하며 팔뚝 봐라. 통발 들기 딱 좋은 몸이라고. 준호야, 요즘 선원들 인도네시아에서 데려와도 3년 계약에 보증금만 5천이야. 네가 하면 얼마나 좋겠니? 우리가 남이가. 하지만 전 지금 제 일이 그거 40대면 잘린다며. 치킨집 차리는 게 꿈이냐? 내 배는 정년도 없고 나중에 다 네 거다. 10억짜리 배를 준다는데 내가 그 배를 누구를 주겠냐? 어? 아버지가 남편 팔뚝을 움켜쥐었습니다. 취기 어린 눈으로 힘을 가늠하듯 주물렀어요. 남편은 당황해서 몸을 빼려 했죠. 아이고, 힘 좋네. 이 정도면 통발 30개는 거뜬히 들겠다. 인도네시아 놈들은 10개도 버거워하던데. 아빠, 손 떼.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남편을 가축 취급해? 가축? 내가 10억짜리 배를 가축한테 주겠냐? 이거 진짜 기회를 주는 거야. 민수는 회사 다니니까 못하고 준호 너밖에 없다. 맞아, 생각해봐, 준호야.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면 3년이면 아파트도 사지. 지금 그 전셋집에서 언제까지 살래?
감사하지만 저는 지금 제 일이 좋기도 하고 뜻하는 바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자 아버지가 소주잔을 내리쳤어요. 테이블이 쩌렁 울렸죠. 야, 임마! 너 내 사위 맞냐? 이 장인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생각도 안 해봐? 이 정도 부탁을 하면 알아서 딱 알아먹어야지. 아빠, 남편 뱃일 못해. 절대 안 돼. 너는 조용히 해. 아버지가 말을 하는데 버릇없이 끼어들어. 준호야,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 안 할 거야? 에이, 죄송합니다. 전 지금 제 일이 정말 좋습니다.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남편을 손가락질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그날 밤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앞으로 닥칠 악몽을 저는 상상도 못했죠. 선원 제안을 거절한 후부터였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남편을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추석 때 남편이 한우 선물 세트를 들고 갔죠. 이런 싸구려를 선물이라고 가져왔냐? 마트 세일 제품 아니야? 장인 일도 안 돕는 놈이 체면은 차리네. 아유, 됐다. 나는 바다에서 매일 대게 먹으니 소취향 아니다. 준호야, 이런 거 가지고 오지 마라. 우리 집에 소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걸로. 매제, 피규어 사는 돈은 있으면서 선물은 왜 이래? 아, 맞다. 매제는 피규어한테도 정 주는 사람이지. 가족보다 장난감이 먼저인가? 아버지가 힘들다고 도와달라는데. 아유, 참나. 새언니가 킥킥 웃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조용히 웃기만 했어요. 제가 보기엔 너무 답답했죠. 그럼 오빠가 일 그만두고 아빠 도우면 되잖아. 오빤 왜 못해? 난 임마 더 큰 일을 하시는데. 참나. 그래봤자 영업직. 이력서만 넣으면 다 붙는 곳이면서. 뭐 임마? 식사 시간이 되자 더 심해졌습니다. 남편이 대게를 까는데 아버지가 젓가락으로 탁 쳤어요. 남편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죠. 대게 만질 자격도 없는 놈이 왜 만져? 아, 내 배 타기 싫다며. 아빠, 왜 이래? 아, 진짜 사람이 왜 이렇게 유치해? 그리고 이건 아빠가 잡은 거 아니고 사온 건데? 참나, 유치하다, 유치해. 나 원래 유치한 사람이다. 준호는 오늘부터 대게 먹지 마. 배 안 타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먹어? 맞아, 엄마. 매제는 피자나 시켜줄까? 애 같잖아. 오빠도 대게 먹지 마. 오빠도 배 안 타니까. 이게 진짜? 남편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러 갔어요. 다들 미쳤어? 사람을 왜 이렇게 대해? 내가 다 부끄러워. 준호 씨도 자기 집 가면 귀한 아들이야. 사위가 장인 부탁도 안 들어주는데 내가 왜 잘해줘야 돼? 아, 남 아니야, 남. 그날 이후 명절 때마다 똑같았습니다. 남편이 가져가는 선물은 모두 쓰레기 취급받았어요. 싸구려, 성의 없다, 왜 이런 걸 사왔냐는 말뿐이었죠. 그래도 남편은 웃으며 견뎠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점점 지쳐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죠. 그해 겨울 친정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간경화 진단을 받았어요. 간이식 없이는 6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였죠. 민수야, 너는 검사 안 받아도 돼. 회사도 다니는데 어떻게 수술을 하니? 네, 엄마.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우리 회사는 병가 내기도 어렵고 승진 심사도 있고요. 뭐? 오빠가 먼저 검사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친아들이잖아. 야, 미선아. 내가 간 떼어주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줄 알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내가 쓰러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먹고 살아? 맞아요, 아가씨. 오빠는 가장이에요. 한 집안의 기둥을 무너뜨릴 순 없잖아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회사 병가가 어렵다는 게 뭔 개소리인지 이해도 안 갔죠. 그때 오빠가 저를 밖으로 불러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미선아, 네가 검사 받아봐. 네가 아빠랑 혈액형도 같잖아. 나? 나 지금 임신 3개월이야. 임신한 사람이 어떻게 간이식을 해? 아이는 다시 가지면 되잖아. 하지만 아빠는 한 번 가시면 끝이야. 뭐가 더 중요한지 생각해봐.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는 일핑계로 적합성 검사도 안 받겠다면서 저에게는 아이를 지우라는 말을 했다니요. 새언니까지 거들었어요. 아가씨, 아직 3개월이면 초기잖아요. 솔직히 아버님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미쳤어? 지금 나한테 아이 지우고 간도 떼라고? 오빠는 왜 안 해? 회사가 아빠보다 중요해? 야, 나도 하고 싶다고. 근데 내가 수술하면 최소 3개월은 쉬어야 해. 그럼 나 잘려. 그러면 네가 내 월급 대신 벌어줄래? 그때 조용히 이야기를 듣던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남편의 분노한 표정이었어요. 남편이 오빠 멱살을 잡아 들어올렸죠. 형님,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임신한 여동생한테 아이 지우라고요? 미치신 거죠? 잠깐 충격받아서 미쳐서 이런 말 한 거죠? 야, 놔! 이게 지금 뭐하는, 어이! 남편 손에 들려 오빠 발이 바닥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뚱뚱하다고 놀리던 남편 힘이 무시무시했어요. 오빠는 남편 팔에 매달려 얼굴이 빨개지며 헐떡였죠. 다시 한번 그런 말 하면 가만 안 둡니다. 저 욕하고 비웃는 건 100번, 1000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 아내하고 내 아이 건드리진 마세요. 매부, 당장 나요. 우리 남편 죽겠어요. 남편이 오빠를 내려놨습니다. 오빠는 기침을 하며 주저앉았어요. 찍소리도 못하고 남편을 올려다봤죠. 아버지 진단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친정엄마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손에는 반찬통이 가득했죠. 이 서방 좋아하는 갈치조림이야. 꽃게탕도 끓여왔고. 요즘 살 많이 빠진 것 같던데 많이 먹어. 어머님, 갑자기 이렇게까지. 갑자기는 무슨 사위도 아들이지. 그동안 내가 너무했어. 이서방, 미안해. 뭐야 갑자기 이서방이라고 부르네? 전에는 야, 너 이봐 그러더니 이 기집애가 조용히 못해?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평소와 180도 다른 태도였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어머니가 왔습니다. 매번 남편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해왔어요. 심지어 남편 피규어를 보고 칭찬까지 했죠. 어머, 이거 정말 정교하네. 준호가 손재주가 있구나. 이런 거 만들려면 집중력이 대단해야겠어. 엄마 왜 이래? 무슨 속셈이야? 속셈은 무슨, 그냥 사위가 예뻐서 그래. 준호야, 이번 주말에 낚시 가자. 아버지도 퇴원하셨으니까. 주말 바닷가 횟집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남편에게 술을 따랐어요. 강경화 환자가 술을 마시며 말이죠. 준우야, 그동안 내가 너무 심했지? 사실 너 같은 사위도 없어. 성실하고 착하고. 맞아, 매제. 내가 그동안 너무 못했죠? 미안해요. 내가 원래 말이 좀 세요. 근데 아기는 또 없어요. 내부,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그동안 너무 서먹했어요. 앞으로는 편하게 지내요. 역겨운 연극이었습니다. 다들 어설픈 배우처럼 연기했어요.
남편은 조용히 웃기만 했죠.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냈어요. 준비한 대사를 꺼내기 시작했죠. 준호야, 사실 부탁이 있어. 아버지 간이식 말인데 혹시 검사라도 받아볼래? 엄마! 아니 검사만이라도 안 맞을 수도 있잖아. 그냥 확인만 해보자고. 준호야, 네가 검사 받아주면 내가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 아이, 사위도 가족 아니냐. 매제, 내가 하고 싶은데, 나 간이 안 좋아서 정말 미안해요.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담담했죠. 며칠 고민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여보! 일주일 동안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천장만 바라보며 뜬 눈으로 세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결심한 듯 말했죠. 여보, 나 간 이식할게. 장인 어른도 내 부모님이야. 부모님이 죽어가는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어. 뭐? 미쳤어? 우리 엄마 아빠가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데? 찐 아들놈도 안 하는데 그걸 왜 당신이 해? 그래도 당신 아버지야. 우리 아이 외할아버지고. 아이가 커서 외할아버지 살릴 수 있었는데 안 했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래? 저는 남편 멱살을 잡았습니다. 흔들고 또 흔들었어요.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죠. 바보야, 멍청아. 왜 그렇게 착하기만 해? 간이식 별거 아니야. 70%를 떼어내도 3개월이면 회복돼. 나 건강하잖아. 걱정하지 마. 별거 아니라고? 전신 마취하고 배 가르는 수술이 별거 아니야? 당신 무슨 일 생기면 나랑 아이는 어떡해? 남편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의 품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더 커졌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후회하지 않아. 당신도 아버지 잃는 걸 싫잖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적처럼 모든 수치가 일치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난리가 났죠. 아이고 우리 사위, 준호야. 아니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너 정말 천사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갚지? 준우야, 내가 평생 잊지 않을게. 너 내 생명의 은인이야. 진짜 아들이야, 아들. 매제, 동생. 이제부터 동생이라고 부를게. 형이 평생 은혜 갚을게. 역겨웠습니다. 수술 전날까지 우리 아들 타령이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사랑했던 것처럼 연기했죠. 수술은 8시간 걸렸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8년처럼 느껴졌어요.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죠. 3개월 후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술도 다시 마시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회복 중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남편의 선한 마음이 독이 될 것 같았어요. 간이식 1년 후였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어요. 준우야, 너 덕분에 나 새 생명 얻었다. 근데 말이야, 나 인제는 배 타기가 힘들어.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아버님,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그 조만한 회사 가지고 그러냐? 월급 300도 안 되잖아. 내 배 타면 한 철에 억대야. 그리고 나중에 이 배 너한테 물려주마. 이제 네가 내 아들인데 누굴 주겠냐? 맞아, 준호야. 아버지가 은퇴하면 배는 네 거야. 10억짜리 배를 준다는데 왜 고민해? 내 생명의 은인인데 어업권이랑 어업일지도 다 가르쳐주마. 대게잡이는 구할이 노하우야. 그 노하우를 내가 전수해주지. 그날부터 아버지는 매일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선원들이 남편을 형님이라 부르게 했어요. 마치 후계자인 것처럼 대우했죠. 준우야, 배 선장이 되면 마을에서도 대우가 달라. 모두가 선장님이라고 모실 거야. 맞아. 그리고 우리 가족끼리 하는 사업이니까 믿을 수 있잖아. 남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그만해. 바람 좀 넣지 말라니까. 미선아, 너는 네 남편을 너무 과소평가한다. 준호는 뭐든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지, 아들? 아들이라는 말에 남편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처가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남편이었어요. 가족이라는 말에 약했죠. 결국 남편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IT 개발자에서 어부가 된 거예요. 저는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친정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여보, 4년만 해볼게. 배 물려받으면 우리도 좋잖아. 아이 교육비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바보야. 엄마 아빠가 약속을 지킬 것 같아? 간이식 받고도 술 퍼먹는 사람인데. 이번엔 달라. 나한테 어업일지도 보여주고 있어. 진짜야. 첫 출항날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배를 탔어요. 남편은 토하면서도 일했죠. 준우야, 통발 들어. 빨리빨리. 게으름 피우면 안 돼. 네, 아버님. 아버님, 이제부터 선장님이라고 불러. 배에서 내가 왕이다. 4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뱃일을 완벽히 익혔어요. 대게잡이 전문가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정오빠가 갑자기 고향에 나타났어요. 양복 대신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죠. 엄마, 아빠, 나 회사 그만뒀어. 이제부터 아빠 배 타려고. 뭐? 갑자기 왜? 그 좋은 회사를 왜 그만둬? 좋긴 뭐가 좋아. 맨날 야근에 스트레스에. 차라리 바다에서 일하는 게 나아.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오빠를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갑자기 왜? 니는 배 타는 거 죽어도 싫다고 했잖아. 생각이 바뀌었어요. 도시 생활이 지겨워. 고향에서 가족이랑 일하는 게 행복할 것 같아. 형님, 배 일이 쉽지 않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알아. 매제가 4년 동안 고생한 거 다 봤어. 나도 할 수 있어. 아니, 더 잘할 수 있지. 오빠가 무슨 배 일을 해? 평생 도시에서만 살았잖아. 야, 나도 영덕 바다에서 컸어. 피가 어디 가겠냐? 그리고 매제가 하는 거 보니까 뭐 별거 아니던데. 오빠는 똑똑하니까 금방 배울 거예요. 게다가 친아들이잖아요. 그래도 민수야, 신중하게 생각해. 네가 진짜 배 일을 할 수 있겠어? 저는 오빠 친구들을 수소문했습니다. 영덕 시내를 돌아다니며 물어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오빠 고등학교 친구가 말해줬습니다. 술집에서 만났는데 취해서 오빠가 다 털어놨다고요. 진실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민수가 회사 공금 5천만 원 빼돌렸대. 코인 투자하다가 다 날렸다고. 뭐? 그래서? 들키기 직전에 대출 받아서 메꿨대. 근데 대출 이자 못 갚아서 회사에서 자진 퇴사했다고 뭐 그렇게 말하긴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사실상 윗사람들이 횡령 흔적 눈치챌 것 같으니까 걸리기 직전에 그만둔 거지. 저는 바로 친정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거실에 모두 모여 있었어요. 오빠는 맥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죠. 오빠, 회사 돈 횡령했지? 5천만 원 빼돌려서 코인했다며? 뭐? 누가 그런 개소리를... 성진이 오빠가 다 말했어. 순간 오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죠. 이놈의 새끼가 회사 돈 훔쳐먹은 게 사실이야?
5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오빠 뺨을 때렸어요. 짝 소리가 집안에 울렸죠. 이 못난 새끼,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 이 남의 돈 훔쳐서 코인이나 하고 그것도 모자라 대출까지? 아이, 아빠, 그게 실수였어요. 다 갚았잖아요. 실수? 그게 실수냐? 범죄지? 네가 감옥 안 간 게 처우눈이야. 내가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다. 여보, 진정해. 민수도 반성하고 있어. 반성? 반성하는 놈이 고향 와서 큰 소리야? 배 타겠다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아이, 그래도 전 아들이잖아요. 아들인데 이렇게까지. 아들, 너 같은 놈이 내 배를 타. 창피해서 못하겠다. 이 버러지 같은 놈. 아버지는 진심으로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오빠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새언니도 구석에서 눈치만 봤죠. 결국 오빠가 고향에 내려온 이유가 드러난 거였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 아빠 밑으로 들어온 거였어요. 오빠가 귀향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오빠는 뱃일을 대충 배웠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폭탄 선언을 했죠. 준호야, 내가 2, 3년 후에 은퇴할 생각이야. 이제 나이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네. 네, 아버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배는 민수한테 물려줘야 할 것 같다. 아무래도 친아들이니, 준호 너는 이해해 줄 수 있겠지? 아이고, 우리 준호가 어떤 남잔데. 당연히 이해하고도 남지.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7년 전의 약속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아버님, 7년 전에 저한테 주신다고. 그때는 민수가 안 한다고 했잖아.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고, 배는 원래 그 집안의 족보 같은 거다. 대대로 아들에게 가는 거야. 매제 미안해. 하지만 이거 우리 집안 전통 사업이잖아. 장자가 이어받는 게 원래 맞아. 준호야, 서운하겠지만 이해해줘. 그리고 네가 그동안 번 돈도 적지 않잖아. 저는 폭발했습니다.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그릇들이 덜그럭 소리를 냈죠. 전통? 족보? 다 거짓말이잖아. 우리 남편이 아빠 간이식해줄 땐 가족이라며. 준호가 가족이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족보? 그건 그때고 지금은 다르지. 그리고 네 엄마 말대로 준호도 충분히 보상받았고. 보상? 우리 그이 7년 동안 새벽부터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뱃일했어. 태풍 와도 파도 높아도 나갔어. 손가락 잘릴 뻔한 적도 수없이 많았고. 무슨 보상? 월급 받았잖아. 이전 회사 다닐 때도 월급에 상여받으면 그 정도는 받았어. 남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눈에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죠. 간 이식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였네요. 7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속이지 마시고. 준호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널 속인 게 아니야. 속인 게 맞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그냥 일꾼이었던 거죠. 형님이 이곳에 내려올 때까지, 그리고 형님의 뱃일을 배울 때까지 쓸 대타요. 대타? 준호야, 너 말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너를 가족으로. 가족이요? 가족이 이럽니까? 간 떼어가고 7년 노동력 착취하고 이제 토사구팽입니까? 저는 어머님 아버님에게 할 만큼 했는데 많이 섭섭하네요. 야, 착취는 무슨? 네가 우리 집안에 해준 게 뭐가 있어? 해준 게 없다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제가 무얼 했는지 다 말해야 합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고민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했죠. 그래, 준호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은퇴할 때까지 둘이 경쟁을 해라. 더 일 잘하는 사람한테 배를 주겠다. 그게 맞는 것 같구나. 아이, 아빠, 그게 무슨... 닥쳐 이놈아. 네가 원해서 온 거잖아. 그럼 네 실력으로 증명해. 준호도 기회는 줘야지. 경쟁이 시작된 지 한 달 후였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새벽 3시에 배를 탔어요. 동해 먼바다로 대게잡이를 나갔죠. 오후 4시경 전화가 왔습니다. 해경이었어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죠. 박미선 씨이신가요? 조업 중 실종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수색 중이고요. 뭐라고요? 실종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통발 작업 중 바다에 빠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누가요? 누가 실종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이준호 씨입니다. 저는 미친 듯이 항구로 달려갔습니다. 배가 막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오빠가 내렸죠. 아빠, 내 남편 어딨어? 준호 어딨어? 미선아, 준호가 통발을 내리다가 미끄러졌다. 우리도 최선을 다했는데.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사고였어. 파도가 갑자기 높아져서 매제가 너무 의욕이 앞서서 무리를 했어. 저는 오빠 얼굴을 핥혔습니다. 피가 줄줄 흘렀어요. 아버지 멱살도 잡았죠. 간까지 떼어줬는데 7년을 개처럼 일했는데 이제 와서 사람을 이렇게 죽여? 어떻게 그래? 어떻게? 미선아, 진정해. 아빠도 충격받았어. 충격? 오빠는 원하는 대로 됐네. 이제 배는 오빠 거니까 만족해? 바다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남편은 그렇게 사라졌죠. 실종 다음 날 저는 선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영덕항구 근처 허름한 여인숙부터 시작했어요. 베트남 선원 린을 먼저 만났죠. 린, 제발 말해줘.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 남편이 어떻게 빠진 거야? 사모님, 저 못 봤어요. 정말이에요. 다른 쪽에서 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너희들 다 봤잖아. 왜 입 다무는 거야? 남편이 어떻게 배에서 떨어졌는지 제대로 설명해달라니까? 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뭔가 알면서도 말 못하는 게 분명했죠. 다음은 필리핀 선원 호세였습니다. 술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벌떡 일어났죠. 사모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파도가 막 높아서 앞이 안 보였다. 파도? 그날 바다 잔잔했다며. 해경도 날씨 좋았다고 했어. 아, 그게 갑자기 그거 너울이 왔다, 순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어요. 하지만 호세는 도망치듯 나갔죠.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와 오빠가 거실에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 제발 진실을 말해줘.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제발. 미선아, 내가 100번 말해도 믿지 않잖아. 사고였다. 통발줄에 발이 걸려서 빠진 거야. 뱃일에 서툴면 그런 일이 생겨. 준호가 너무 일을 서툴렀어.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그놈의 배를 가지고 싶어서는. 맞아. 그리고 우리도 구하려고 했어. 양만기로 통발 올리려고 했는데 이미 물살에 떠내려갔어. 그럼 왜 바로 배를 돌리지 않았어? 왜 구조신호 안 보냈어? 보냈어. 다 했다고. 근데 조류가 너무 빨라서 순식간이었어.
거짓말인 게 뻔했습니다. 7년간 배를 탄 남편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리가 없었어요. 분명 뭔가 있었죠. 미선아, 그만해. 죽은 사람은 안 돌아와. 우리도 마음 아파. 마음이 아파? 엄마는 사회 없어져서 좋잖아. 이제 배는 오빠 거니까.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일부러 그랬다는 거야? 우리도 죄책감을 느껴. 그래, 나도 괴롭다. 내 배에서 내가 가장 아끼던 사위가 죽었는데, 나란들 편하겠냐? 그만 좀 해라. 그들이 화를 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굴었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해경에서도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어요. 이 넓은 바다에서 당연했죠.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매일 바닷가에 나갔어요.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남편이 돌아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바다는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진실은 묻혔고 남편은 사라졌어요. 저는 그저 끝없이 바다만 바라봤죠. 그리고 실종 3일째 저녁이었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뛰쳐나갔어요. 해경에게 걸려온 전화였죠. 박미선 씨, 남편분 구조됐습니다. 포항 의료원에 계십니다. 뭐라고요? 살아있다고요? 뭐라고요? 살아있다고요? 정말이에요? 네, 부표를 잡고 표류하다가 오늘 오후 가자미 어선에 구조됐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저체온증과 탈수가 심합니다. 저는 차를 몰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포항까지 1시간이 10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병실 문을 열자 남편이 누워 있었죠. 여보, 살아있었구나. 어떡해. 여보, 미안해. 걱정시켜서. 남편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얼굴은 햇볕에 벗겨져 있었어요. 3일간 바다에서 표류한 흔적이었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보며 설명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죠. 저체온증과 탈수가 심하지만 회복 가능합니다. 부표를 잡고 있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네요. 운이 좋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여보, 형님이 날 밀었어. 뭐? 오빠가? 통발 내리는데 갑자기 뒤에서 밀더라고. 그리고 내 발목에 통발줄을 일부러 감았어. 계획적이었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친오빠가 남편을 죽이려 했던 거죠. 물에 빠지자마자 통발이 나를 끌고 바다 밑으로 내려갔어. 간신히 줄을 끊고 올라왔는데 이 배가 멀어지고 있더라. 아빠는 뭐 했어? 장인 어른은 배를 돌리지 않았어. 그냥 갔어.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까지 공범이었던 거예요. 남편을 죽게 내버려 뒀던 거죠. 양만기로 통발 올릴 수 있었어. 근데 안 했어. 통발 위치 표시용 부표가 있었어. 그게 바로 옆에 떠 있어서 간신히 잡았어. 그것만 붙잡고 이틀을 버텼던 거야. 경찰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진술을 듣기 위해서였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차례였죠. 남편이 살아 돌아온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거였죠.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진술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했어요. 친정 가족들은 전면 부인했죠. 취조실에서 오빠가 큰 소리 쳤습니다. 형사님이 녹취록을 보여줬어요. 오빠는 끝까지 거짓말했죠. 제가 왜 매제를 밀어요? 매제가 욕심 부리다가 파도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저도 목숨 걸고 구하려고 했어요. 그럼 왜 구조 신호를 안 보냈습니까? 왜 배를 돌리지 않았죠?
아버지가 선장이에요. 저는 결정권이 없어요. 그리고 조류가 너무 빨라서 매제가 바로 시야에서 사라졌다고요. 그 컴컴한 바다에서 어떻게 찾습니까? 네? 형사님이 바다를 알아요? 아버지도 똑같이 주장했습니다. 사고였다는 거짓말을 반복했어요. 증거가 없으니 당당했죠. 내가 사위를 왜 죽여요? 간 이식까지 해준 은인인데, 아이고 억울해 미치겠네. 그럼 왜 구조하지 않았습니까? 부표 위치는 확인 가능했을 텐데요. 아, 이 사람아! 부표랑 묶여있는 통발이 끊어졌다니까요. 그래서 못 찾았지. 그리고 파도가 높아서 시야가 안 좋았고, 우리도 최선을 다했어요. 당신이 바다를 알아? 내가 몇 년 동안 바다에서 살았는지 아냐고? 수사가 난항에 빠졌습니다. 목격자가 없으니 입증이 어려웠어요. 그때 안디가 경찰서에 나타났죠. 저는 3일 전 안디를 만났었습니다. 안디가 집으로 찾아왔던 그날 밤이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조건으로 제게 소원을 들어달라고 했었죠. 저는 그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안디가 증언을 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죠. 박민수 씨가 이준호 씨 발목에 통발줄을 감았어요. 일부러요. 그리고 등을 세게 밀었어요. 확실히 봤습니까? 네, 저는 5m 떨어진 곳에서 조업하고 있었어요. 박민수 씨가 막 욕을 하면서 이준호 씨를 밀었어요. 오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거짓말이야. 인도네시아 놈 말을 믿어요? 돈 받고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장님은 이준호 씨를 봤어요. 떨어진 그 순간 선장실 창문으로 분명히 보고 있었어요. 부표 잡고 있는 걸 저도 분명히 봤는데 죽은 것 같다고 말했어요. 이 새끼가 거짓말하지 마. 검사가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오빠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결국 자백하기 시작했죠. 아버지도 결국 인정했습니다. 구조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어요. 방조죄가 성립했죠. 결국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빠는 살인미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아버지는 방조죄로 징역 3년이었죠. 미선아, 네가 어떻게 가족을 파냐? 어떻게 아빠랑 오빠를 감옥에 보낼 수가 있어? 가족? 남편 죽이려 한 사람들이 무슨 가족이야? 내 남편이 아빠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들이라며?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모든 게 끝난 순간이었죠. 안디가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왔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거였죠. 안디가 제 집으로 와서 빈 소원은 그거였어요. 고향에 가고 싶다고요. 아내와 자식들이 기다리는 고향으로요. 그래서 저는 그 소원을 들어주기로 한 거였어요. 안디도 저와 남편을 위해 증언을 해주면 이제 다시는 이곳에서 배를 탈 수 없을 테니까요. 사모님,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요. 당연히 지켜야지. 안디 덕분에 남편이 정의를 찾았어. 사실 그날 너무 무서웠어요. 민수 씨가 준호 씨를 미는 걸 보고 저도 밀까봐 숨었어요. 남편이 안디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진심 어린 감사였죠. 이해해, 안디.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나 많이 억울했을 거야. 안디 덕분에 이겼어. 준호 형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배에서 저희 외국인 선원들 항상 챙겨줬잖아요. 저 다 기억해요. 고마워요, 준호 형님.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배에서 외국인 선원들에게 잘해줬다는 걸요.
그래서 안디가 용기를 낸 거였어요. 인도네시아에 아내랑 아이 둘이 있어요. 8년 만에 만나게 됐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정착자금 3천만 원 준비했어. 고향 가서 작은 가게라도 차려. 이렇게 많이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안디가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아내와 어린 아들, 딸이 웃고 있었어요. 가족을 위해 타국에서 일했던 거였죠. 선장님이랑 민수 씨 때문에 다른 선원들도 많이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 못했죠. 내부 고발자는 다시는 배를 못하니까. 그런데도 증언해줬구나. 정말 용기 있는 일이었어. 저도 아빠예요. 만약 제가 바다에서 죽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생각하니까 용기가 났어요. 다음 날 새벽 공항으로 안디를 배웅했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이죠. 사모님, 형님, 한국에서 일하면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두 분 같은 좋은 사람도 만났어요. 안디도 좋은 사람이야.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 고향 가서 열심히 살게요. 아이들한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될게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안디는 끝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정의를 위해 용기 낸 청년이었죠. 그날 이후 안디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고향에서 작은 식당을 열었다고요. 아내와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했죠.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 형님이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눈물이 났죠. 그 일이 있은 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바다 트라우마가 심했어요. 우리는 내륙도시 대구로 이사했죠. 남편은 다시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이었지만 실력을 인정받았어요. 이제는 개발팀장이 되었죠. 여보, 오늘도 피규어 만들 거야? 지안이랑 같이 만들기로 했어. 건담 새 시리즈 나왔대. 아들이 이제 8살이 되었습니다. 아빠를 꼭 닮아 피규어를 좋아해요. 부자가 함께 만드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죠. 친정과는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전화하지만 받지 않아요. 그들이 선택한 길이니까요. 가끔 남편이 악몽을 꿉니다. 바다에 빠지는 꿈이래요. 그럴 때마다 꼭 안아줍니다. 여보, 내가 살아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다. 당신이랑 아이 곁에 있을 수 있어서. 나도 당신이 살아있어서 너무 감사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이 출근하는 뒷모습을 보며 안도해요. 오늘도 무사히, 내일도 무사히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안디에게서 가끔 사진이 옵니다. 식당이 잘 되고 있다고 해요. 그의 행복한 얼굴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우리 가족은 이제 진짜 가족만 남았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세 사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